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로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현 상황에 대한 내용 두 가지만 우선 말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부채 문제라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올 초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권을 상대로 한 신년사에서 기존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부채 문제가 터진다면 다중채무를 가진 자영업자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통화정책에 책임이 있는 경제수장으로서 이제 갈 때까지 간 이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세 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부족해서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추가로 이용하느라 다중채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중채무자는 다른 대출자에 비해서 대출 규모도 훨씬 큰 편이고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채무자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부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자꾸 저소득 계층만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포함이지만 자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큰 다중채무자들 역시도 똑같은 위험군입니다. 이런 다중채무자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중채무 자영업자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는 거죠. 대략 반년 전 기준 통계청에서 전국 자영업자 수가 약 550만 명이고 이들 중에 다중채무자가 126만 명으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었는데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이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총 대출 규모가 약 851조가량 되는데 이 중에서 60%인 500조가 다중채무자가 가진 부채라는 건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 부채 압박이 큰 다중채무자 20%가 자영업 전체 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반년 전의 이야기인데 새로운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보다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겠죠.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이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채의 부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부동산, 금융권 부실 등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강한 핵폭탄급 문제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비 기업 문제인데요. 이익으로 회사를 꾸려가는 게 아니라 빚으로 연명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기업 존재에 의미가 없는 회사죠. 믿기 힘들겠지만 영리기업 절반에 달하는 수가 회사를 돌려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곳을 왜 살려두냐? 뻔하죠. 고용 때문입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99%가 중소기업이고 거기서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그냥 정리하면 실업률 폭증이라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언발에 오줌 누기 하는 식으로 해결해 오면서 미루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거죠. 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한 게 좀비가 멀쩡한 사람 물어 뜯어서 좀비를 만들어버리듯이 좀비 기업에 자금 조달한다고 정작 가능성 있고 건전한 기업들이 진짜 필요할 때 쉽게 자금 조달이 안 되게 만들어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도 느는데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이익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한 기업들이 3% 이하 마진 겨우 보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상당히 위태위태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가계고 기업이고 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제한 조치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경기가 하강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채 상황이 심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원리금 갚아가면서 영업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출 만기 때 돈을 못 갚든 다달이 내야 되는 원리금 밀려서 부채 문제가 터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대응이 시작되던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만기를 미뤄주고 원금 이자 내는 걸 미뤄주는 조치를 했던 겁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일단 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죠.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준 이 기간 동안은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자는 있는데 나중에 내도록 미뤄준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산소호흡기 꼽는 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만기 상환유예 조치는 한 번, 두 번 계속 연장되게 되고 그동안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는 빚의 규모가 290조 수준으로 커져버렸는데요. 이제는 유예 조치가 끝나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실제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대출의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 쉽게 말할 수 없고 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쉽게 결정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렸는데요. 지난 3월에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 더 연장할 생각도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올 9월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요즘 언론을 중심으로 리오프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리오프닝이라는 의미를 보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뉴스 인터뷰를 보면 자영업자가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모습도 꽤나 보이는데요. 그냥 보면 물론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과거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하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벗어나 버리니까 경제적 관점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나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조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지쳤으니까 우리 사회가 암묵적인 합의하에 각자 알아서 조심하고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걸 회복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 그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쌓아왔던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싹 다 풀고 경제를 정상적인 상황처럼 운영하는 거라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하던 금융지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24시간 영업하고 극장에서 팝콘 먹고 정상처럼 다 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앞으로 코로나를 이유로 뭘 해주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정부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다 써버려서 그냥 정상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보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예상보다 너무 많은 지출과 부채를 키워버렸고 금리 급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정부 부채 더 키워가면서 국가를 끌고 가기가 버거운 건데요. 전염병 위기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물리적 제약을 두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간의 금융, 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보건, 의료 쪽에 큰 비용 증가를 감당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와버린 겁니다. 코로나 초반만 해도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하던 분위기가 이게 길어지고 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마저 이렇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더 빚내서 지원하기에도 목에 찼다는 거죠. 거리두기 해제나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이런 조치들이 회복이 시작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자기 숙제 자기가 해라 이런 거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정상 상황이라 치고 경제활동 하자고 한다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말하기 힘든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문제의 본질은 소비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입니다. 소비를 안 해서 혹은 거리두기로 소비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 해제한다고 경기가 쉽게 살아날 수 없다는 건데요. 대충 한 분기 정도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추가 소비도 늘고 가시적인 경기 회복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소비가 는다고 한들 기업, 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기 때문에 이익의 폭이 쉽게 늘기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가계부채 이자가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소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물가 문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거의 확실시되는 판국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파종이
작황이 예년 수준의 3분의 1, 전 세계적으로도 작황이 안 좋은 상태라 가을 시즌부터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가중될 거고, 또 그게 사료 가격에 영향을 줘서 고기 가격도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에 영향을 줄 건데요. 또 현재 중국의 봉쇄는 공산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거고, 에너지도 아직까지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들여오고 있는데 제재가 가동되는 내년부터 에너지 가격 영향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고 지불해야 할 이자가 늘어 이익이 줄고 재료값이 올라 또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자 가격 올리면 되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자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너무 늘어서 공급이 딸릴 때야 소비자 가격 올리는 게 가능하겠지만 원가가 올랐다고 자영업자 이익 감안해서 소비자 가격을 올려버리면 쉽게 안 팔리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위기 심각하고 금리 오르고 물가 올라 이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정상화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이나 만기 유예 조치도 힘들어진 상황이 지금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회복세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복의 시작이 아닌 숙제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시청자분께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저도 원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론자라 욕먹어가면서 하는 게 저도 인간이라 유쾌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든 틀리든 제가 보고 느끼는 대로 공유하는 게 그래도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